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울산 CBS는 시장 후보를 초청해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가 출연합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울산 CBS가 준비한 6.4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와 함께합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할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종선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와 함께합니다. 좀 출마 선언이 다른 후보들보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니, 사실 유권자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직, 네. 네,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픈 일이 묻혀가지고 네. 저는 15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선거운동을 못했고 그래서 네. 이런 대담 기회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울산시장 후보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장 후보 이상범입니다. 저의 출마 이유를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항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울산.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정부가 실종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죠. 저희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의 2곳의 원전,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과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울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우리 울산이 1인당 평균 소득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과연 문화적 자부심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자긍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걸맞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울산,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 울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들께서 울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 국가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지방정부 권력은 시민들이 선택합니다. 근데 시장이 되기 위해서 삼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가 하면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삼선 시장 자리를 임기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일. 이거야말로 정말 울산 시장이라는 자리를 자기들의 그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돌려가면서 나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만한 발상이 아니냐. 따라서 중앙정부와 그 정치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진정한 그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울산. 저는 중앙정부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예속되지 않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지방자치권을 분명히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네. 사실 처음부터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금방 네. 출마의 변을 듣고 나니까 네. 어제 출연하셨던 조승수 후보의 출마의 변과 큰 틀에서 그렇게 차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그 네. 출마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감동적인 명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네. 장산곤매에 서 있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네. 규절이 나오던데 그것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뜻인지. 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이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부터 시작한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87년도 노동조합 결성하고 위원장 선거에 나갈 때 노동운동을 하면서 장산곤매의 전설, 이거는 백기환 선생님이 쓰신 글이기도 한데 장산곤매는 사냥을 나갈 때 자기의 둥지를 부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나가는 사냥에 자기 일생일대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마음의 각오가 바로 그와 같은 장산곤매의 자세,
그런 그 비장한 각오이죠. 그 말씀입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출마의 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저희 오늘 대담 여러분들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참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03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먼저 이 구체적인 공약은 또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먼저 야권 단일화에 대한 또 입장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추진을 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낸 상황에서 네. 중앙당의 입장이 이제 따르신다고 오늘 발표를 하신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없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울산에서 새누리당의 그 오랜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야권연대의 그 가치에 동의해서 이제 통 크게 단일화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통합진보당과의 이 야권연대는 반대한다. 이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야권연대를 하는 가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울산에서의 제1야당은 누가 뭐라 해도 통합진보당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민들 상당수가 통합진보당을 많은 표를 줬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만을 볼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 반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국에 단결하는 것이 맞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중앙당에서는 정말 이거는 제가 뭐 감정이 복받칠 정도로 제 소신이 꺾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루 만에 번복하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신은 네. 통진당 후보와의 네. 단일화를 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것이 소신인데 중앙당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결정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저희 소신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우리 좀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치르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방에서 이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뭐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권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당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지침을 내려서 그걸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따르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지방자치에 맞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고요. 네, 우리 교수님들도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구청장 시절에 중앙정부에서 그 강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해서 직무 정지됐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듯이 그것이 지금 계속 상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갖다가 중앙정부나 집권당이나 제1야당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과연 이 지방선거하는 이 입장에서 맞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3자 야권 3자 간 단일화 논의는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가서 단일화를 이대로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네.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통진당 후보가 아닌 정의당 조승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도
무산이 된 그 여지는 뭐 원칙적으로 막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제는 중앙당에서 공문을 내려온 게 당의 강령이나 정강 정책과 명백히 다른 정당과는 단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애매모호해가지고 네. 다시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가로에서 통합진보당을 명시를 해왔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그 후보가 나왔을 때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네. 계속 질문을 한 김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단일화 논의가 무산 될 경우에 끝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완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요, 아는 그렇지 사실. 않습니다. 지금 종전의 민주당이 사실 이제 지방 의석이 없어서 네. 존재감도 이렇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정당이었던 건 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방의원에 없었던 것이지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당 지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새정치연합과 통합함으로 인해서 울산에서 당 지지도를 하면은 그 압도적인 제1야당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제1야당의 이상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상무 후보께서 새정치연합으로 정당을 사실은 옮기신 거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력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네. 이상범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그전 민주당으로 이렇게 적을 네. 옮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질문은 오히려 제가 그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제가 북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구청장직을 수행했고요. 저는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록 제가 노동계 출신이고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서 구청장이 됐지만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퍼주기 형태 다 들어주는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공무원 노조와 갈등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민주노총이나 또는 민주노동당에다가 구청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항의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실 갈등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소신대로 해왔고 그 점이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갈등을 빚어왔던 요인이었고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는 2004년도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처음으로 파업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업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파면 해임에 준하는 그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그것을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 형평성의 문제를 들 거부를 했었고요. 그때 중앙당은 저보고 징계를 한다고 했다고 압력을 넣고 중앙정부는 저보고 징계를 안 한다고 고발을 하고 양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직무유기죄로 고발돼서 직무정지됐고 구청장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갈등이 심해져서 내가 민주노동당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실상 그게 2006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즉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은 노동계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화 또 이런 것들이 원점으로 돌려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제가 민주노동당에 남아있어서 남의 당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 민주노동당을 탈당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의 새정치연합 민주당에 입당한 거는 그때 입당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 한참 지나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에 간 것이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벽돌 하나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출마의 변 말씀하셨고 넥스트 울산이라는 선거 비전을 내거셨습니다. 어떤 의미고 좀 구체적인 공약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울산의 다음을 제가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미고요. 12년간 울산시정을 이끌었던 전임자의 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제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뜻. 빈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새로 그리듯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넥스트 울산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넥스트 비전이란 말이 이게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은 넥스트에 혹시 다른 뜻이 있나, 뭐의 약자인가 이런 생각도 예. 했었는데 말 그대로 넥스트 네. 다음이라는 네. 뜻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와 이건 그 구호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허하다. 예. 더군다나 넥스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공약 네. 부분들은 말 그대로 빈 도화지 상태로 남아 있는데 네. 시장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네. 너무 준비 없이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 솔직히 들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해명을 좀 해주시죠. 따가운 지적이신데 제가 중앙당 공천 심사에 갈 때 자기소개를 쓰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2% 부족한 시장입니다. 네. 근데 시장 나가는 사람이 아무려면은 아무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원과 구청장 역할을 했었고 시정에 대한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4대 비전, 4대 공약을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형 재난 사고를 보면서 4+1로다 안전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킴이 공약으로 명명을 했고요. 시정 4대 기조의 첫째는 분야로서 싹을 틔운다. 새싹. 그래서 틔움. 둘째는 이제 교육 분야로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키움으로 정했고요. 세 번째는 산업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세움. 이제 네 번째가 근데 성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 분야로서 성장의 성과물을 고르게 나눈데서 나눔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공약에 뭐 여러 가지를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뭐 허락하신다면 제가 요점 몇 가지를 대표 공약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까요? 네. 글쎄요. 일단 뭐 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으니까 어제 조승수 후보는 나와서 사람 냄새 나는 도시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범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좋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체가 굉장히 공허한 말처럼 들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울산의 이 거대한 산업시설 수많은 공장들 이것을 놔두고 거기서 사람 중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울산의 공장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보 계열의 후보들이. 예. 여당 계열의 후보들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중심하니까 우리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 사람이 먼저다 이 구호가 생각나는데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사람 중심, 소통, 공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구체성이 없고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뭐 충분히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울산이 산업 수도라고는 자랑을 하는데 정말 이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많은 화학단지 그리고 엄청 거대한 뭐 중공업 자동차 공장 이게 삭막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문화도시로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울산 시민들이 소득 수준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데 그래서 뭐 1인당 평균으로 하면은 한 5만 불 수준에 올라가서 부자 도시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산업 성과물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아주 성능 좋은 자동차를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부가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인 이런 점에서 울산이 문화적인 그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시민을 만들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이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갖다 창달할 수 있는 네. 뭐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 늘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높이는 게 사람 중심이 아니겠느냐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문화, 교육, 산업, 복지 다 익숙한 말이고 또 좋은 목표고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 울산의 기업들을 유치하느냐. 현재 있는 울산의 기업 공장들을 어떻게 울산을 떠나지 않게 대책을 세우느냐.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 네. 얘기가 지금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큰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울산의 새로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더 창출하느냐. 네. 이런 분야에 관해서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까?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울산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공공사업, 신항만이라든지 동부가 오일허브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실제 뭐 김기현 후보의 토론을 대담을 들었습니다마는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을 울산에 유치하는 기초를 참여정부 때 기틀을 다졌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울산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여기에 유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동계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제 기업들이 노사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탈울산만이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들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그리고 각 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고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유료 저장 탱크 시설이 이제 가장 큰 시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석유 거래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4만 명 이상의 공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 유치로 인해서 정규직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은 그 대단한 능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건설 과정에서 유입되는 노동자 인구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거를 아실 건데요. 지금 고리와 월성에 설계 수명이 끝나서 수명 연장하고 있는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거를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폐로 사업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로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거를 울산에서 준비하면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동부가 오일 허브를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5만 개 일자리 유치한다는 주장대로 한다면은 폐로 사업을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은 최소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만 개, 5만 개. 네. 5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시장을 양보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 농담처럼 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자동차 이상되는 그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장 후보 정말 그렇게 한다 하면 그분을 내가 시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질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03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울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장 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울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이 시간 진행해 이은정 앵커, 울산대학교 유종선 교수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울산 CBS에서 마련한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를 초청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정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이고 하니 비정규직에 대한 그 차별 정책,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 사각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조사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 등록돼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네, 두 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노동자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한 10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산재 사고로 8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가슴 아픕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에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제도가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임금을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들을 한 60% 수준.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해결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권한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규직화를 시키는 이 중소기업들 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겠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북구청장 직무정지당해서 7개월 동안을 북구 관내에 가장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으로 6개월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필요로 하는지 또 정말 천사 같은 사회복지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사명감 없이 직업의식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요구하는 6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 하면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이 복지 서비스가 뭔지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복지 문제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울산 그 북구청장으로서 경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북구청장으로 재임하실 때 그 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있었고요. 네. 좀 파란만장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것이 당시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이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평가는 그거는 실패한 구정의 사례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이상범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저런 시행착오를 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솔직히 정책적 과오, 정책적 시행착오라고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게 바로 교수님 지적하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었습니다. 가능한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위 말하는 님비 기피 시설이고 님비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인데 원래 전임자 시절에 그 입안하고 입지까지 하고 예산도 상당 부분 확보했고 제가 구청장이 돼서 제일 처음에 부닥친 문제가 그거였는데 당시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전임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그게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에 상당히 장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중간에 이걸 하지 말아라. 그 행정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 진도를 진행한 것을 당의 어떤 그 선거 정책상, 선거 전략상 불리하다고 그 정책을 포기한다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강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민주적 절차 합의점이 안 찾아서 막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유일한 그 전례가 없는 새로운 그런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실행을 했고요.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악취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직무정지되고 구청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제 의지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중간에 가동 중지함으로 인해서 이 실패가 됐고 실패 사례로 기록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누가 그 어떤 그 정책적 검토를 중간에서 해줬지만 공무원들 해줬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실패한 사례로서 또 그걸로 인해서 당시에 아픔을 느꼈던 그 중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정말 정정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적 실패 사례는 감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제가 썼던 책에도 밝혔고요. 심지어 제가 구청장 일하면서 잘한 성공 사례만 자랑하지 말고 실패한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다음 후임자들이나 후임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후임 단체장의 의지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상범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되셨을 경우에 너무 그런 이상적인 그런 정책 이것들을 추구하다가 그 현실을 무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또 남을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을 거란 그런 말이죠. 우려가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근데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다라면은 그러니까 더 큰 시정을 맡게 되는데 이 앞에 겪었던 시행착오가 밑거름이 된다라면은 정말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점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로 이렇게 뭐랄까 비싼 수업료를 낸 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받아보고 있는데요. 2325번님이 부자도시 울산이라고 맨날 나오던데 근데 정작 아이를 데리고 갈 도서관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인재 육성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도 없고 사실 동네 서점도 많이 사라져가서 책도 어디 좀 구입하기, 동네에서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 우리 시민 참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2년 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보니까 북구 관내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의 도서관이 한 채 바람을 불었을 때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 주민들과 함께 유치했던 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던데요. 제가 재임 기간에 다 한 건 아니지만 권역별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북구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을 하나 설립하고 권역별로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 그래서 북구에 지금 현재 5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울산 전역에 도서관이 얼마 있는가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11개라는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어딘가 하나 개관됐다는 뉴스를 봐서 그럼 이제 12개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120만 도시에 도서관이 12개뿐이 없다. 그중에 5개가 울산에 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그 공공도서관을 하나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물론 기초단체장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만은 북구와 같은 그런 권역별 도서관을 울산 전역에다가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이 교육 분야에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울산이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저도 이상범 후보뿐만이 아니고 울산시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작지만 구체적이고 시민의 인간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그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어떤 분은 너무 큰 공약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공중에 떠 있는 현실과 닿지 않는 공약들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든 후보들한테서 저는 굉장히 아쉽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어느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북구청장을 했으면서 가장 큰 업적이 뭐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했던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즉 제가 매주 2주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걸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지금 도서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을 똑같이 권역별로 안배하는 거에 대해서 기틀을 다져서 지금 북구에 가면은 전부 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센터, 운동장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후임자들 이어받았는데 그 기틀을 제가 다졌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울산에 보면은 아주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우리가 대공원이 남구에 있고 문수구장 그쪽 공원이 있지만은 북구에 동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작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이런 문화시설을 고르게 만들겠다는 게 그게 제 작은 도서관과 같은 정책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돌려보죠. 네. 다른 화급한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울산의 전반적 일자리 문제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시급한 문제고.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울산시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 같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신성장 동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문제가 과연 정답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요. 울산의 산업 수도라고 지금까지 계속 자랑을 해왔는데 울산처럼 그 산업 시설이 많고 또 대규모 인력을 필요하는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울산에서 과연 전임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뭐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뭐 1년에 한 3,500명 이 정도 되는데 울산의 그 많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뭐 대졸사원 공채할 때 사실 이제 전국에서 뭐 인재를 다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졸업하는 청년 일자리들이 울산에서 그 수용을 못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울산이 과연 인재를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것이냐 또는 이제 그 기업에서 지역의 이 대학생들에 대한 졸업생들에 대한 쿼터제를 좀 도입한다라면은 그 해법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학과 부분도 울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분야에 좀 더 이게 특성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대학을 다 가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그 장래 희망을 생각해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졸업하는 이 젊은이들을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 현장에 또 나름 그 대학 바깥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기업의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꼭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후보님도 그런 쪽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시장이 고난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울산 시장의 강제력이 통하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문제는 뭐 노동조합도 함께 협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의 정책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이제 시정에서 줄 수 있는 게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그리고 협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좀 그 불이익을 통해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데 대기업은 솔직히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 울산시장 후보로 또 출마를 하셨고 사실 이 안철수 효과로 기대가 크게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울산에서는 또 그렇게 또 미비한 것 같고요. 울산시장 후보로서 다른 또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선거하면서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좀 해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울산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뭐 그 과반수를 넘을 정도로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확실한 다른 야당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이제 제1야당의 위치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강 1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과 합치기 전에는 구민주당에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을 꼽기가 어렵겠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후보가 어제까지 23명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가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의 후보가 북구, 동구, 중구, 울주군까지 후보가 나왔고 시의원 후보도 8명.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초의원 후보가 거의 10명 정도. 대단한.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문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75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새누리 김기현 후보와 상대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와 상대를 한다면 어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현 후보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고 판사 그리고 변호사 또 삼선 국회의원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 근데 저는 김기현 후보야말로 스펙도 좋고 그러나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갑을 위한 대표, 갑을 위해서 살아왔고 갑의 대표 선수다. 네. 근데 거기에 제1야당 후보인 저는 정말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노동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거쳐서 지방자치 일꾼으로 해왔고, 그래서 저는 가장 그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을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갑의 대표 선수와 을의 대표 선수, 엘리트 출신 후보와 노동자 출신의 후보의 대결이고 이 대결 구도가 극명한 상징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하나만 하는 선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야 이번 선거 재밌겠다. 네.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또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 보여주고 김기현 후보와 지금 멋진 승부를 한번 하고 싶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요지는 자신은 김기현 후보와 달리 정말 서민적일 수 있다. 서민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기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다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서 이상범 후보가 좀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 세월호 사태로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집권당이나 정부는 불신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새정치연합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후보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후보들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거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하고 통합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기대만치는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고 네. 더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집권당이 과연 이 정부가 있는가, 지금 정부가 뭐 하는가 이런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그런 반사이득, 사실 반사이득을 얻어서 될 건 아니고 잘해서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 하면은 이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거는 제1야당이 반성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입장에서 그렇고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한 4당 정도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우리가 제1야당의 위치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다면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613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상범 후보님만의 친서민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친서민적인 시장 또 의뢰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책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노인들의 연금 문제로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아직도 폐지를 줍고 있고, 근데 폐지조차도 지금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기본 최소한도의 생계도 어려운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생활비 하한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20만 원 정도에서 주고 있는 이 지원금을 최소한 3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극빈층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존엄성에 준하는 기본적인 생계는 이거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4 지방선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장 후보로 선거를 끝까지 마무리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끝까지? 예.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또 네. 나올 수 있는데 단일화 과정이 있다라면은 뭐 반면 이제 돌파하고 가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돌파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면은 네. 당연히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완주를 하시겠다. 그럼 네. 네. 뭐 사실 오늘 여러 가지로 거북한 질문을 드려서 이제 저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뭐 이상범 후보 뭐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경력이나 또는 이렇게 외모 같은 걸로 봐서 자기 서민을 이해하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는 있다.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발표할 중요한 공약 하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이제 반구대 암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작이 된다 하면 근본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술적인 거를 충분히 검토하겠지만은 정말 필요하다라면은 사연댐을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이 방구대 암각화, 7,000년 역사를 가진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공약에 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네. 방구대 암각화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죠.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니죠. 예, 근데 네. 그것도 뭐 물대책이 있느냐 또 뭐 이런 등등 있다가 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고 일단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울산 시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삼선 박맹훈 시장이 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또
잘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울산 박맹우 시장의 시장이 되신다면 이어가고 싶은 정책, 이거 하나는 잘해서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정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누구나 공과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태화강 이거를 아주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대포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과대포장. 네. 그래서 태화뜰을 갖다가 원래는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그걸 바로잡아서 지금의 시민들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태화강을 물을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영대를 유치하고 수영대 때 물 문제 때문에 위에서 맑은 물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전시행정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나타나는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 환경정책을 잘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가장 그 환경정책만큼은 더 네. 박명호 씨보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울산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네. 울산 시정이 시민이 여러분의 시정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집단 지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속담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맑은 물이 사시사철을 흐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시민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2% 부족한 후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족한 2% 시민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 또 여러 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유정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